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1년 5개월, 6개월, 대략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정년기에 잘 아는 어르신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4번의 계절을 남편과 지내보니 남은 세월도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남편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고 그 청혼을 수락하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잘 지냈어요. 물론 시댁과도 잘 지냈어요. 특히 시누이와 사이가 꽤 좋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긴 하지만 서로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서슴없이 연락해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외동인 저에게 여동생이 생긴 듯해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저희 친정뿐 아니라 시댁까지도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두 집안 다 그럭저럭 재력이 있는 편이라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웠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양쪽 집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안 사람은 집안 살림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전 그 뜻을 받아들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죠. 뭐 이끌 살림도 없었던 터라 그냥 보통 전업주부와 다를 것이 없긴 했지만요.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시집살이? 고부 갈등? 이런 건 걱정도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한테 워낙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우리 엄마는 절대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킬 거라고 나 어릴 때부터 말했었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이런 남편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들 중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온화하고 너그럽던 시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켜보려고 시동을 걸고 있더군요. 주로 전화로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어요. 아가, 저녁 메뉴는 정했니? 네, 아까 그이가 연락이 와서 김치 콩나물국이랑 쭈꾸미 볶음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장봐왔어요. 뭐? 확실히 우리 민철이가 그걸 먹고 싶다고 한 게 맞아? 그럼요, 어머님. 전화까지 와서 해달라고 하던걸요. 그래? 그건 우리 민철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들인데. 혹시 네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민철이가 네 생각을 해서 해달라고 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민철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레시피 문자로 보낼 테니 그걸로 해서 먹이거라. 꼭 그걸로 해서 먹여. 알겠니? 전 2가지 메뉴 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시모 혼자 소설을 쓰더니 저녁 메뉴까지 정해주더군요. 전 알겠다고 말만 하고 남편이 먹고 싶다던 메뉴들로 저녁을 차렸고 남편은 엄지척까지 해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칠 수 있었죠. 그 뒤로도 이따금씩 저녁 메뉴에 대한 간섭은 이어졌고 전 기계적인 대답만 할 뿐 제가 정해놓은 대로 하곤 했습니다. 거기까진 참을만 했는데 메뉴 간섭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를 정말 미치게 했던 건 바로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엔 어김없이 시모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아가, 오늘 입을 옷 정했니? 정했으면 어디 한번 보여주거라. 이렇게 시작된 시모의 간섭은 제 옷장에 있는 옷이란 옷을 다 꺼내 수십 벌 옷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결정하고서야 끝이 나곤 했어요. 언제나 그 끝은 제가 원래 입고 가려던 옷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시모는 늘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다 널 위해서야. 가족 모임 날 다른 어른들도 많이 오시는데 괜히 차림 때문에 트집 잡히면 너만 기분 상할 거 아니니? 그러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주려무나. 어떻게 생각해야 이 선 넘는 간섭과 시집살이가 좋게 생각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쯤이었어요. 시모의 생일날이 되었고 이번 생일은 시댁에서 하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 이번 생신은 그냥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그렇게 알고 오빠랑 저녁 시간 맞춰서 오면 돼요. 네? 일찍 가서 저녁 준비해야죠. 아니에요. 이번 생신상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시간 딱 맞춰서 와서 밥만 먹고 가요. 혹시나 일찍 오면 문도 안 열어줄 거니까 행여나 혹시나 일찍 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사실 시댁에서 한다길래 걱정이긴 했는데 시누이가 저렇게 나서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한 것이 점점 불편해졌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누이가 말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혼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누이는 이럴 줄 알고 자신이 더 빨리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며 도울 것이 없으니 쉬라고 하더라고요. 주방을 살펴보니 시누이 말대로 음식은 마무리 단계였고 뒷정리라도 도울까 하는 마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시누이가 득달같이 막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 언니,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소파에 가서 쉬어요. 이거 전부 내 손으로 차렸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언니가 도우면 혼자 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뒷정리만 할게요, 아가씨. 딱 뒷정리까지만요. 뒷정리든 앞정리든 혼자 다 할 거니까 나중에 상 차릴 때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아가씨는 저를 끌어다 소파에 강제적으로 앉혀버렸고 그렇게 전 감사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은 소파에 귀는 주방에 둔 채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온 시모가 집안 상황을 살피더니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아무리 요즘 시댁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시누이는 주방에서 죽어라 일하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편히 쉴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하며 저를 혼내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은 오묘한 감정이 들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제 입장에선 무어라 말을 꺼내는 것도 참 애매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의 소리를 들은 시누이가 손에 묻은 물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뛰어나오더라고요. 엄마 그만! 언니 혼내지 마. 언니는 같이 할 거라고 일찍 왔는데 내가 혼자 한다고 우겨서 언니도 벌 서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시누이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쯤 했으면 시모도 이해하겠지 싶었는데 시모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너 혼자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는 게 말이나 되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시모는 점점 열을 올려갔고 그런 시모의 태도가 시누이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시누이가 시모의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아니, 난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 그렇잖아. 엄마 생신상 딸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차리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 엄연히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난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엄마 자식이야. 그런 자식이 엄마 생일 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엄마 생신상 혼자 정성껏 차려주겠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가끔 시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 똑부러지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이날 보니 말도 참 똑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시모는 시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저를 노려보고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이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이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다이어트를 한다며 저녁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저녁은 먹지 않을 거라며 자기 밥은 담지 않더라고요. 전 밥을 제외한 음식들을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옮겼고 시모는 완성된 음식들의 간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이 완성되고 남편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 자리엔 딱 보아도 새밥이 아닌 식은 밥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했고요. 이 무슨 짓거리인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 당황스러움에 밥엔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왜 그런가 싶어 저를 보다 밥을 발견했고 저보다 더 당황한 남편이 이유를 물어오더군요. 여보, 왜 당신 밥만 식은 밥이야? 저라고 왜 제 밥만 식은 밥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 할 수 있는 답이 없었고 저를 대신해 시모가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아, 그거 밥이 모자라서 한 그릇은 식은 밥으로 펐는데 그게 그쪽으로 갔나 보구나. 밥이 식어서 그렇지 오늘 한 밥이니 그냥 먹어도 돼. 당연하다는 듯 시모는 이렇게 말했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온 시누이는 분위기가 이상해 보이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군요.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아니야. 밥이 모자라서 은영이한테 식은 밥을 줬더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런다 얘.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은 밥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앉아서 밥이나 먹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아니야. 밥이 모자라서 은영이한테 식은 밥을 줬더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런다 얘.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은 밥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앉아서 밥이나 먹어. 시모의 말에 신우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자리에 놓인 밥그릇과 제 밥그릇을 바꿔놓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먹는 건 몰라? 아유, 깜짝이야. 깜빡했어, 얘. 그렇다고 넌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러니? 아니, 깜빡했다고 한들 밥도 넉넉히 해서 밥솥에 밥 많이 남았던데 왜 언니한테 식은 밥을 줘? 그거야 먹다 보면 네 아빠나 오빠가 밥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 그랬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찬밥 먹일 수 있어? 따뜻한 밥 먹여야지. 전 어이가 없었고 저보다 시누이가 더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두 남자에게 밥이 모자라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지금도 충분히 많다는 대답을 내놓았죠. 원하는 대답을 들은 시누이는 시모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됐지? 내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혹시나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봐서 말이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같은 시엄마가 어때서? 몰라서 물어? 나 지금 엄마 때문에 결혼까지 망설여져. 혹시나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차별 대우를 한다. 난 사랑이고 나발이고 당장 이혼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도 되지? 먹는 거로 차별하는 건 해도 너무 치사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말고 얼른 밥이나 먹자. 시부의 말에 시누이의 말이 끊기긴 했지만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시모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는지 붉어진 얼굴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듯 엉덩이를 들썩거렸지만 시부가 인상을 쓰며 쳐다보자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하던 식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좋기만 했던 부부 사이는 나빠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생일날 식은 밥을 대하던 제 태도를 탓하고 들었고 저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거든요. 국가 식은 밥 좀 먹는 게 어떻다고 어머니 생일날 분위기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했어? 뭐? 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그저 숨만 쉬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걸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애초에 그딴 행동을 한 어머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 왜 나 미워해? 어머니가 당신을 왜 미워해? 그러면 좋아서 식은 밥을 줬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따뜻한 밥 한 공기 주는 것도 싫을 만큼 나 미워하고 있어. 그걸 아가씨도 알고 나도 알고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은 왜 몰라? 여보, 어머니가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도 들었잖아. 혹시나 아버지랑 내가 밥이 모자랄까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말자. 누가 봐도 시모가 저를 미워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남편은 괜한 오해라고 하며 좋게 설명을 하고 나서더군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하나마나한 설명들로 풀리기엔 이미 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뒤였습니다. 자신의 설명에도 제가 여전히 투명하게 굴자 남편은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흰 처음으로 큰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부부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저 역시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무조건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남편의 행동에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모가 함께 백화점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적당한 변명거리가 없었던 전 하는 수 없이 시모와 백화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모는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무슨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하더군요. 백화점을 돌며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짐이란 짐은 다 제 손에 쥐어주고선 끊임없이 쇼핑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 동안 돈을 써대던 시모는 돈 쓰는 것도 힘들다며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배가 고팠던 터라 시모를 데리고 백화점 근처 식당으로 갔고 빠르게 주문을 마친 후 시모 물건을 들고 있느라 뻐근했던 어깨를 두드리고 있을 그때였어요. 어머, 아가, 어떻게 하니? 나 지갑이 없어졌어. 아무래도 아까 계산하고 거기에 두고 왔나 봐.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가방이 없어요? 그래, 없어.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가지고 오렴.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니? 시모의 지갑은 남편이 첫 월급을 타 사준 지갑으로 의미가 큰 지갑이란 걸 알았던 터라 전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마지막 매장에 들러 지갑을 찾기 시작해 시모가 돌았던 매장을 차례대로 돌며 지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CCTV라도 돌려봐야 하나 싶어 고객센터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얼른 다시 오렴. 지갑 찾았어. 네? 지갑 찾았다고. 자켓 주머니에 있지 뭐니? 아, 주머니에요? 그래, 10년 감수했다 정말. 어쨌든 지갑은 있으니까 얼른 오렴. 시모의 말에 전 다시 식당으로 향했고 식당에 가니 시모는 제가 주문한 음식까지 다 먹어치운 후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다 남기긴 했는데 제 음식까지 제가 손댈 수도 없게 다 헤집어 놓은 뒤였어요.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을요. 시모는 저를 향해 네가 어쩔 건데? 라는 말을 써놓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저는 저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젠 그 이유와는 무관하게 더는 참지 않기로 했죠. 그동안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많은 노력들과 식은 밥을 보고서도 불만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저의 모든 지난날이 머릿속을 스치며 저는 그야말로 각성을 해버렸던 거죠. 시모는 제가 룸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아 상황 파악을 끝내자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집에 가자꾸나.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너무 피곤해. 그러든가 말든가. 전 시모의 말을 다 무시한 채 배를 눌러 주문을 다시 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시모는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집으로 가자고 하는 말 못 들었어? 보면 모르세요? 밥 시키잖아요. 참나, 어른이 식사를 다 하고 일어나면 당연히 너도 따라 일어나는 게 예의야. 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배웠니? 제가요, 하루 종일 어머님 수발 들며 쫓아다니느라 쫄쫄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니 없니 그건 어머님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고 전 일단 밥은 먹어야 하니 기다려 주시던지 먼저 가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쫓아다닌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똥개 훈련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니 힘든 건 둘째치고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런 저의 태도에 시모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팔짱까지 끼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휴, 너의 지금 이런 무례한 태도는 네 친정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겠구나. 아무래도 네 꼴을 보아하니 내가 네 엄마한테 할 말이 많을 듯하구나. 할 말 많으시면 통화해야죠. 그건 어머님 뜻대로 맘대로 하시고 가실 때 가더라도 오늘 산 저 짐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두고 가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하루 고생한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 가지도록 할게요. 그날 시모는 제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혼자 지고 이고 택시를 타기엔 짐이 많았던 터라 시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단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시모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심이었던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 택도 떼지 않은 새 상품을 모두 중고로 팔아버렸고 그 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평소 기부하던 단체에 모두 기부해버렸습니다. 우려, 걱정, 이런 감정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이미 저의 인내심은 한계선을 넘어버렸고 더는 어른 대접을 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TV를 보고 있는데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시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것인지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머니랑 왜 그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냐고. 와, 또 내 탓을 하는 거야? 확실하게 집어줄 테니 잘 들어. 하루 종일 종 부리듯 끌고 다닌 것도 당신 엄마고 잃어버린 적도 없는 지갑 핑계로 똥개 훈련 시킨 사람도 당신 엄마야. 그 와중에 밥도 먹이기 싫었는지 남의 음식까지 다 헤집어 놓으며 혼자 식사까지 마친 사람 역시 당신 엄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먼저 수준 낮게 행동한 사람은 어머님이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려거든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엄마한테 가서 따지고 나 대신 이런 식으로 다시는 행동하지 말라고 말도 좀 전해줘.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긴 한숨을 쉬며 저를 설득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당신이 좀 져주면 안 돼?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당신이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면 어머니도 당신한테 잘 대해주실 거야. 응? 불쌍한 사람? 당신 눈엔 어머님이 불쌍해 보여? 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난 내가 더 불쌍해. 이유 없이 미움받는 내가 더 불쌍하다고. 난 당신 뜻대로 그런 노력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나한테 괜한 기대도 하지 마.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또다시 큰 한숨을 쉬더니 부랴부랴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동안 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하며 시댁으로 가서 지낸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는데 참 시모보다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시모 편만 들 수가 있는 것인지. 괜찮냐? 오늘 많이 힘들진 않았느냐? 고생 많았다. 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 수많은 말들 중 딱 한마디만 남편이 해줬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누굴 탓하겠어요?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사랑에 눈이 멀어 믿고 결혼한 제가 미쳤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걸요. 그렇게 눈물도 나지 않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너 어제 산 내 물건 잘 챙겨뒀지? 그거 가지고 집으로 좀 넘어오거라. 아, 그거 전부 저에게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다 가진다고 했는데도 두고 가시길래 저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다 팔아버렸는데요?
택도 안 뗀 새 상품이라 꽤 제값으로 받아서 다 기부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일 제대로 했지 뭐예요? 말 그대로였어요. 마음먹고 한 쇼핑이었기에 그 금액이 적지 않았고 시모는 이때껏 들어본 적도 없는 괴성을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정말 미친 개야? 그게 돈이 얼만데 뭐? 다 팔아서 기부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돈이 썩어나는 게야? 기부를 하려거든 네 돈으로 할 것이지 왜 내 돈으로 기부를 하냔 이 말이야. 어디서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내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지 이런 미친 거사. 이미 예상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전 휴대전화를 스피커로 해놓고 시모가 고함을 지르든 노래를 부르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하던 일을 했고 어느새 전화는 끊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나 말고 너한테 있던데 네 시어머니 전화 왔더라. 아니 무슨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니? 이 아침에 사돈댁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네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충 들어봐도 네 잘못은 하나도 없던데 그 여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던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머님이 엄마한테까지 연락했단 말이야? 그것도 이 아침에? 그래. 아유, 다 됐고 내가 지금 너 데리러 갈 테니 준비나 하고 있어. 나보고 너 데리고 당장 네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직접 가서 들어봐야겠어. 엄마, 일단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도 이따위로 구는데 너한테는 어떻게 했겠어? 내가 지금 손이 다 떨려온다고. 엄마, 일단 진정 좀 하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기다려줘요, 응? 아휴, 일단 알겠는데 다시 한번 이런 말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혼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2년 전년 욕짓거리냐고. 어쨌든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기죽지 마. 알겠어? 네, 알겠어요. 들어보니 정신 나간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2년 전년 하며 욕까지 한 모양이더군요. 아무리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해도 사돈한테 자식 욕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순간 전 이혼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간 수없이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시간을 맞춰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가 부른 사람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제가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의 시모, 즉 시할머님이었고 시조모를 중심으로 오른쪽엔 시부와 시누이가 서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시조모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를 발견한 시할머님은 자신의 옆에 저를 앉히더니 따스하게 절 보듬어 주시더군요. 아가, 오는 길에 네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이 할미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그걸 다 참고 살았노?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사실은 저의 외할머니와 시할머님은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어요. 시할머님은 제 친정 식구들과도 가깝게 지내왔었는데 평소 저를 남다른 애정으로 예뻐해 주시던 시할머님께서 자신의 손주였던 남편과의 맞선을 주선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저희 결혼과 동시에 시조모는 저의 할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며 일체 시댁 일엔 간섭을 하지 않고 계셨는데 엄마를 통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게 되신 거죠. 저의 손을 꽉 잡은 시조모는 득달같이 시모를 잡기 시작하셨고 그 뻔뻔스럽도록 당당하던 시모는 목이 부러져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내가 널 이래서 싫어했던 게야. 그리 내가 그 못된 성정을 버리라고 했거늘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친 게야?
이렇게 시작된 시조모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너 시집 온 그날부터 네 아랫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손아랫사람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더럽고 굳은 일은 다 시켜먹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뭐?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네 남편 몫이니 알아서 기라고? 내가 이 모든 걸 몰라서 가만둔 줄 알아? 진작 이혼시켜버리고 싶은 걸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뱃속에 민철이가 들어앉았다고 해서 참고 또 참았다. 데리고 살면서 인간 만들면 인간 구실은 하겠지 하면서 또 참았단 말이다. 애들 크면서 눈빛에 도끼도 좀 빠지고 제법 말도 가려서 하는 것 같아 좀 풀어줬더니 또 사고를 치는구나. 또 언행을 그따위로 하고 다녔어.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이젠 사람 될 거라고 했던 내 실수였지. 사실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상하긴 하더군요. 제가 아는 시조모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의 말론 아무 이유 없이 시모를 쥐잡듯 잡았다고 하니 제가 모르는 시조모의 모습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조모만 알고 있는 시모의 민낯은 생각보다 더 경악스럽더군요. 시조모의 입에서 자신의 과거가 흘러나오자 시모는 악을 쓰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참 어이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셔놓고 저는 왜 며느리 길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인가요? 시댁으로 오는 내내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자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께 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의 어떤 점이 그리도 미우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절 길들이려고까지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요, 어머님이 저한테 적대적으로 대하기 전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살갑게 굴며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트집에도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그저 저를 미워만 하셨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백화점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전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었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도 이렇다 할 말대답 한 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봐도 할 말이 없던 시모는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런 시모의 행동에 서름이 터져버린 저는 그간 시모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읊어주었죠. 제 말이 길어질수록 시조모와 시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제 말이 끝나자 시조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말이 다 사실인 거야? 어디서 가짠지도 않게 그딴 짓거리를 한 게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게야? 나도 그리 미운 너한텐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식은 밥을 줘? 하녀 부리듯 부려?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그게?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요, 시집와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저 애를 이 집에 들이셨잖아요. 제 입장에선 저 애가 눈엣 가시 같았고 그래서 괴롭혔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네가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게 된 건 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네 탓이다.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미를 하루빨리 죽으라고 누가 너한테 기도하라고 시켰니? 그리고 너보다 아랫사람들을 그리 심하게 괴롭히라고 누가 너한테 시켰니? 다 네 심보가 네 팔자를 꼰 것인데 누구 탓을 하는 게야? 그건 실수였어요. 그땐 저도 어렸고 뭘 몰라서 그런 언행을 했던 거라고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적 실수를 이날 이때껏 마음에 품고 저를 괴롭히시냐고요. 이렇게 말한 시모는 눈물을 쏟아냈고
저는 그런 시모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그리 미워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럼 어머님은 그런 이유로 절 괴롭히신 거예요? 제가 할머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란 이유 때문에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이유가 된다고 한들 어머니 말대로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저를 괴롭히세요. 왜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2년 전년 제 욕까지 하셨냐고요?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해버렸고 시모 역시 악에 바친 듯 저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더군요. 난 네가 이래서 싫었다. 네 행동, 생김새, 말투 모든 게 다 싫었다고. 특히 네 그 건방짐이 제일 싫었다. 날 깔보는 듯한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건방짐이 미친 듯이 싫었다고. 정말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정말 맹세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시모에게 살갑게 대했기에 저 정도 자격지심이면 병이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싫다며 소리를 질러버린 시모는 급기야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왕 일도 이렇게 됐고 민철이 너 당장 이혼해. 더는 이딴 년이 너하고 사는 꼴은 보기도 싫다. 시모는 결국 이혼이란 말을 입에 올렸고 남편은 되묻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봐. 당신은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하면 나랑 이혼까지 할 생각이야? 당신은 생각이 없어?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그런 제 행동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저에게 무시무시한 태세로 달려들더군요. 이년이 어디서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이년을 그냥.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저도 모르게 시모를 밀쳐버렸고 바닥에 고꾸라진 시모를 본 남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시어머니를 밀치는 거야? 당장 이혼해. 나도 너 같은 년이랑 한시도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그까짓 이혼 해줄게. 변명할 생각도 남편에 대한 미련도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전 모든 걸 체념한 채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조모 역시 시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비야, 너도 이혼하거라. 더는 저런 물건이랑 너랑 사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니요?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진 시집살이 다 견디고 인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이혼이라니. 전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시조모의 말에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따지고 들었지만 시부는 그런 시모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시조모의 얼굴만 바라보더군요. 지금까지 한 말이 다가 아니란다, 아비야. 저 물건은 보얀 행동뿐 아니라 입으로도 죄를 짓고 있더구나. 시집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색시가 손아래 동서들한테 한다는 말이 저 늙은 할망구는 왜 죽지도 않고 질기게 살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건지 목숨도 질기다면서 같이 사는 게 고역이라고 하더구나.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더냐? 내가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은 걸 네가 사랑한다고 하니 참고 또 참았는데 저리 제 자식 이혼시키는 꼴을 보니 나도 널 이혼시켜도 될 것 같구나. 당장 이혼하고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다 내쫓아내. 더는 내가 벌어 갈고 닦은 곳에서 저딴 것들 호의호식하는 꼴조차도 보기 싫으니. 이미 시모의 민낯을 알아버린 시부는 오만 정이 떨어지신 듯 그 자리에서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했고 시모와 남편은 그제야 다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쫓겨날 순 없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가 다 고칠게요, 어머님.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요, 이 사람이랑 이혼도 안 하고 이 사람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게요. 이미 늦은 일이니
더는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거라. 우리 민철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요. 장손을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으세요? 하나뿐인 아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겐지. 민정이 잘 보고 들었지? 앞으로 할미가 물려주는 재산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생각해서 이 할미한테 알려주거라. 혹여나 네 어미나 오빠한테 한 푼이라도 흘러가는 순간 너도 쫓겨날 테니 그리하라. 시주모의 통보와 함께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맨몸으로 쫓겨나 버렸고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마저 쫓겨나 실업자 신세가 되었죠. 거기에다 시무는 그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자신의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점이 드러나며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긴 악연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질기긴 정말 질기더라고요. 다름 아닌 전 시모가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이라뇨?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머님께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민철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말이야.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우리 민철이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잖니. 그러니 네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민철이만이라도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해다오. 네가 말하면 다 들어주실 게야. 정말 반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억지로 쥐어짜내는 눈물인 게 어쩌면 그리도 티가 나는지. 속아주고 싶어도 속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욱 단호하게 전시모에게 물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의 단호한 태도에 전 시모는 적잖게 당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간이 구겨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봐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시 불쌍한 척을 하며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너희 사랑하는 사이였지 않니? 민철이랑 나 오갈 데도 없는 신세다 지금. 민철이 이모한테라도 신세를 져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갈 곳도 없는 신세라고. 내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간 가져다 준 돈이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딱 끊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민철이만이라도, 응? 그 벌의 양은 누가 정해주었기에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받는 사람이 다 받았다고 하면 피해자는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시모는 물론이고 전 남편조차 용서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시모의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죠. 저 이제 그 집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인 거 잊으셨어요? 직접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어쨌든 전 이제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제 말에 이때껏 거짓 눈물로 애원하던 시모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가까운 거리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머리채가 잡혀버렸고 무슨 힘이 그렇게도 대단한지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있는 힘껏 잡아준 시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너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그런 부탁을 하지 마. 오냐, 네 말대로 그런 부탁은 이제 할 일이 없을 거다. 오늘 너 죽는 날이니까 말이다. 저는 고함 소리와 함께 전 시모 역시 고함을 질러댔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옆집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신 덕에 시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모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다신 저를 찾아오지도 찾지도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어요. 그 후 소식을 전해 들은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좀 놀래서 그렇지 다친 곳은 없어요. 다행이다.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엄마랑 오빠 살 작은 집 얻어줬으니까 앞으로 언니 찾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가씨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 알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크게 화내실 텐데. 아, 그건 걱정 마세요. 할머니하고 아빠한테 다 허락 받고 얻어줬어요. 제 딴에는 마지막 효라고 생각하고 해드린 건데 엄마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 끊어버렸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오빠처럼 엄마 사랑받으며 자란 자식도 아니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값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아가씨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요. 괜찮아요? 네, 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보단 오빠가 큰일이죠 뭐. 제가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돈줄이었을 텐데 저마저 연락 끊었더니 들리는 소문엔 어디 작은 회사에 취업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버텨내겠어요? 한평생 고생이란 모르고 편하게만 살았는데. 뭐 이제 알아서 잘 살기만을 바라야죠. 그렇게 말을 마친 신우이는 앞으로 언니 동생하며 지내도 되겠냐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고 전 알겠다고 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동생 하나 생긴 기분이 좋기도 했고 저를 잘 챙겨주었던 신우이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기도 했거든요. 신우이뿐 아니라 할머니와도 가끔 보고 지내고 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엔 할머니의 책임이 크다며 자책 아닌 자책을 하시더니 어느 날엔 할머니의 건물에 소품 가게를 하나 차려주시더라고요. 회사도 결혼한 후에 그만두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아픔이 빨리 잊혀진다고요. 전 감사하게 가게를 받았고 잡생각도 버릴 겸 핸드메이드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가끔 너무 쉽게 이혼을 한 것인가 싶은 순간도 있긴 하지만 더는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참고 더 살았다간 어떤 꼴을 보고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전 옆 커피가게 사장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거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사 먹으러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부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해서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죠. 그 이후 사장님과 가끔 밖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술도 먹으며 서로 알아보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할 당시엔 다신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짐했었는데 사람 일이란 게 정말 모르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또 남자를 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 보면 말이죠. 어쨌든 전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일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간에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숨만 나오는 일을 겪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온 제가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줄은 결혼식을 올릴 때는 왜 미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래도 지금은 그런 후회와 짜증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결혼에 신중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편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어릴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라고 말했지만 연락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줄곧 혼자서 저를 꿋꿋하게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중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육체 노동이었어요. 식당은 기본이었고 건물 청소와 전단지 알바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울 법도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의 대부분이 제게 쓰여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고 나를 키워줘서 더 고맙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동딸로 홀어머니 밑에서 컸기에 결혼은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시집가면 혼자 남을 어머니가 눈에 밟혀서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 잡은 게 제 남편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는 아주 좋은 사윗감이었거든요. 함께 식사도 하러 가고 선물도 드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환심을 사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에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저는 솔직히 이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속은 것이 지금까지도 속이 쓰릴 지경이에요. 결혼 직후에는 남편도 여전히 제 어머니께 잘해줬어요. 신경도 많이, 아니, 다른 사위들이 하는 만큼 썼고요. 그런데 시모가 첫 단추를 아주 잘못 끼우더군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시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너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알지?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솔직히 친정 빵빵하다고 시댁 무시하는 며느리도 요새 많잖니. 너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말에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칭찬처럼 보였지만 절대 칭찬은 아닌, 속에는 비꼬는 말이 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웃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곧 알 수 있었죠. 시모는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임 친구분들이 또래분들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더라고요. 제 결혼식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며느리가 빵빵한 집안이라 뭐 하나 시키지도 못하겠고 문제 있으면 사돈댁들이 연락 와서 하도 난리를 쳐서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났으니 저같이 한부모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덜 깐깐하고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듣는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시모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시모의 그 생각은 다른 모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친정어머니의 생일날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 드리면 안 돼. 이거 봐라. 네 남편이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친정에 이거 해주랴 저거 해주랴 돈만 축내고 있잖아. 아유 속상해. 내가 이런 것도 며느리라고 드려서는. 친정엄마 생일에 용돈 50만 원 드리고 폰 바꿔드렸다고 제가 들은 소리였어요. 더 열받는 건 제가 드린 용돈도 폰 바꾼 돈도 다 제가 벌어서 드린 거라는 점이었어요. 남편 돈 하나도 쓴 적도 없고 남편 놈은 하나도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지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친정엄마 생각에 꾹 참았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보고도 제 편도 시모 편도 들지 않았어요. 시모 편을 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편을 들어준다면
시모가 또 열받아서 무슨 소리 할 줄 모르니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다행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네요. 시모의 그런 말들이 남편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걸 첫 아이 8개월이 되었을 때 알게 됐거든요. 애가 아직 어리지만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되지가 않아서 결국은 아이 6개월부터 친정에 애를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애 안 맡기고 용돈 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눈치가 보여 60만 원 드리고 애까지 맡겼죠.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는 일하고 와서 애까지 봐야 해서 피곤한 상태로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나 들어왔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아, 왔어? 애가 잠을 못 이뤄서 옆에 있다가 쪽잠 들었네. 아,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짜증나. 도대체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직장 동료는 돈 많고 집안 좋은 마누라 만나서 살맛나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 친구 처가는 사위한테 해주는 것도 많은데 어째서 내 처가는 쓸 데가 없냐고. 너 갑자기 술 취해서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처가는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데다가 마누라는 남편 오든지 말든지 잠이나 쳐자고. 내가 진짜.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남편 놈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씻는 것처럼 푸닥거리다 결국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잠들었더군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놔두고 저는 애랑 안방에서 난방 빵빵하게 틀고 잤어요.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던진 그 한마디를 그 오밤중에 내내 곱씹다가 잠도 설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남편 놈은 아직도 화장실 바닥에서 자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에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어요. 차가워. 이게 뭐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나 왜 여기 있어? 당신 어제 술 취해서 화장실에서 자던데 어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제 눈치를 보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신이 어제 나한테 한 말도 기억 안 나? 당신 어제 나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말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그리고 우리 친정에 쌓인 게 많던데 그거 다 어떻게 참고 살았대? 친정이 당신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게 그렇게 열받았어? 근데 그걸 왜 우리 엄마가 해줘야 하는데? 너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왜 남의 엄마한테 그런 거 바라는데? 그러는 너희 엄마는 나한테 도움된 거 있기는 해? 넌 왜 사람 말을 왜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여? 어제 회사 동료 말 듣고 잠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잠깐 치고는 가슴에 사무친 게 많던데 너 진짜 우리 엄마가 당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도움받은 거 없는 건 사실이잖아. 주변에 장가 잘 간 애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열이 받아? 근데 그런 이유면 너보다는 내가 더 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지금 내 꼴을 봐. 한창 육아휴직해야 할 시기에 당신 혼자 벌면 돈 없으니 6개월짜리 갓난아기 떼놓고 일하고 있잖아. 육아도 우리 엄마가 해주고 있고 집안일도 육아도 돈 버는 것도 다 하고 있는 내가 시댁 욕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패 끼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친정을 욕해? 남편은 자기가 말을 잘못 꺼냈다는 걸 알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생각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 짐을 주섬주섬 쌌어요. 뭐 하는 거야? 불안했는지 남편이 묻더군요. 그런 남편 말을 무시한 채 짐과 아이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애 좀 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봐주겠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친정 엄마에게도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말하며 시모에게 아이를 데려온 거였어요. 시모가 고생을 해봐야 남편 놈이 저희 엄마 고생하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제 행동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내가 왜 너희 애를 봐줘? 너희 친정에 맡기는 거 아니었니? 몇 달만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애 1살이면 어린이집 보낼 거거든요. 여보, 잠깐만. 엄마한테 맡기는 건. 왜? 중졸인 우리 어머니도 그 정도는 하셔. 그보다 학력도 높고 아는 것도 많은 어머님이 애 하나 못 볼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지? 그쵸, 어머님? 제 말에 시모가 거절의 말을 하려고 한 듯 했지만 입을 꾹 닫아버리더라고요. 하긴 매번 우리 엄마 중졸이라며 무시했으니 제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애를 맡기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참, 어머님께 맨입으로 애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어머님 용돈은 남편한테 말해놓을게요. 저희 친정에 맡길 때는 제가 돈을 드렸거든요. 당신 어머님한테 용돈 꼬박꼬박 드려? 알았지? 그렇게 1달을 시모에게 맡겼어요. 출근하며 시댁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며 데리고 오기를 1달 정도 반복했더니 시모 얼굴이 점점 반쪽이 되어가더군요. 익숙지도 않은 손주를 보려니 힘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애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꼭 1달을 넘긴 달이라 남편에게 시모 돈 들였냐고 물었더니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모가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손목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애를 보는데 그럼 손목이 안 아프겠어? 오늘 갔더니 세상에 손목 건초염이라나 뭐라나 손목 쓰지 말래. 그래야 안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애 안 맞고 싶으면 이야기하겠지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넌 양심도 없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손주 보느라 아파서 골골대는 시어머니한테 돈 100만 원은 줘야 맞는 거 아니야? 아들 편으로 딸랑 30만 원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너 설마 너희 친정엄마한테는 돈 더 주고 나한테만 이렇게 적게 준 거야? 저는 시모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님께 돈 드리는 건 남편한테 다 맡겼는데요. 그런데 1달에 30만 원만 준 거예요? 너무하다. 그래도 저는 친정엄마한테 60만 원은 드렸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도 보태줄 생각 없어 보였고 제 능력도 안 돼서 그냥 60만 원만 보내드렸는데 제 말을 듣던 시모 얼굴이 완전 귀신처럼 구겨지더니 남편을 향해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꼴랑 30만 원으로 퉁치려고 했어? 네 장모도 그 배는 봤는데 네가 이러고도 내 자식이냐? 응? 엄마는 손주 봐주면서 무슨 돈을 그만큼 바래요. 솔직히 우리 집 주머니 사정 다 알면서 맨날 돈돈거리고. 그냥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차피 할 일도 없이 맨날 모임만 다니잖아. 뭐? 할 일 없이 모임만 다녀? 야, 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너희 집 일은 너희끼리 해결해야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엄마가 무슨 식모야? 베이비시터야? 왜 내가 너희 집 애를 봐줘? 결국 시모에게 탈탈 털린 남편을 두고 제가 수습했어요.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시면 그냥 다시 데려가서 친정에 맡길게요. 남편이 30만 원도 주기 싫은 모양이네요. 제가 봐도 3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100만 원까지는 드릴 수도 없어서요. 다음 달부터는 저희 어머니한테 맡길 테니까 편하게 일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다음 달부터는 장모님한테 맡기는 거 맞지? 어머님이 애 안 봐주신다니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내가 또 육아휴직이라도 쓸까? 그건 안 되지. 이제 잘 알겠지? 애 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한 달 만에 나가 떨어진 거 우리 엄마는 군소리도 없이 해줬어.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게 직업적인 거라면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도 도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에 대해 그딴 헛소리하면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그래, 미안해. 미안한 의미로 이번 달부터 장모님한테 애 맡길 때 내는 용돈은 나도 조금 추가해서 드릴게. 그러면 됐지? 남편의 화해의 제스처를 받고 저는 화를 풀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까지 다 풀어낸 건 아니었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 남편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 일 뒤로 저는 어머니에게 더 마음을 쓰며 자주 만났어요. 평일에도 어머니를 자주 만났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받지 않았는데 몇 번이나 똑같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니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졌다던 아버지였거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는데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작은 회사의 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며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뒤로 가정을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는 매달 제게 80만 원씩 보내주며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직접 드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어머니를 볼 용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만나 밥도 먹고 아버지가 주는 돈을 제가 받아 어머니에게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면 아버지를 남편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만나고 5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오늘 퇴근이 일찍이네? 연차 썼어? 아니, 나 오늘부터 백수야. 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퇴사한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한 달 전쯤에 직장 동료랑 싸웠어. 싸웠는데 어째서 퇴사를 하게 된 건데? 그냥 홧김에 다 짜증나서 사직서 쓰고 나왔어. 대신에 더 좋은 직장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는 퇴직금 나오는 걸로 버티면 될 거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우리 부부야. 당신이 일을 그만두려면 나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 최소한 나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일을 저질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이게 말하는 거야? 이게 상의하는 거라고? 그냥 통보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 잘 다니던 직장 나와서 취직 안 되면 어쩌려고. 재수없게 취직 안 된다는 말을 왜 해? 당신이 그런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큰 돈도 아니고 취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런 제 걱정에도 별 걱정 없는지 느긋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저는 남편보다 더 열심히 직장을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직원들이 나더러 이직할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와 만날 날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혹시 주변에 일자리 좀 없어요? 우리 남편 얼마 전에 일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도 못 구하고 백수로 놀고 먹고 있어요. 빨리 취직시켜줘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자리가 별로 없네요. 그래?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을 왜 그만뒀대?
혹시 아는 거 있어? 아, 직장 동료랑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사직서를 쓴 모양이에요. 차마 동료와 다투고 홧김에 그만뒀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내가 한번 알아보마. 그러고 보니 우리 회사도 지금 사람 구하는데 네 남편이 괜찮다고만 하면 우리 쪽에도 이력서 한번 넣어보라고 해. 정말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 이런 거라도 당연히 해줘야 싶어. 그렇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들떴어요. 우선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밝혀야 할 것 같아서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좀처럼 남편이 집에 붙어 있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더군요. 거실에 나가니 남편이 착 가라앉은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혼 서류 작성해줘. 이유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뜬금없는 이혼 서류에 제가 당황해서 물었죠.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나 다 아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알아듣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입으로 꼭 그걸 말해야겠어? 나 다 알아. 안다고. 당신이 바람피는 거.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 이대로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바람을 피다니 너무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짐작조차 가지 않더군요. 벙찐 제 표정을 연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던지더니 언제 싸뒀는지 캐리어를 가지고 와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놀라서 급히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제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고 불결한 너랑 같이 있기도 싫으니 별거 하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남겼어요. 그 사람은 제 아버지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읽지도 않고 다 씹어버리더군요.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정말로 바람을 폈더라도 남편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너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몰래 뒷조사하기로 했어요.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보니 역시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분노로 화를 참을 수 없어 뭐라도 남편에게 퍼붓고 싶었는데 연락조차 되질 않으니 점점 더 열이 받았죠. 그때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펴? 여태 도움도 안 된 것이 뭐라고 다른 놈이랑 붙어 먹어? 근본 없는 것. 불쌍해서 집안에 들여줬더니 사람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이것도 다 그 잘난 친정엄마한테서 배운 거냐? 어디서 못 배운 티를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이 참으라고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잘못이니 네가 알아서 싹 다 정리해놓고 나가. 우리 아들한테서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말고. 앞뒤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시모의 전화에 저는 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해를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분류는 상대방이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 저의 오해를 푼다 한들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저는 흥신소에서 보내온 서류와 사진을 확인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는 상간녀는 부자로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더니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당신도 바람을 피웠으면 피웠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때 알았으면 당장 이혼해줬을 텐데. 바람이라니. 그 여자는 그냥 일관계로 만나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소개비만 주면
대기업에 한 자리 주겠다고 했어. 말 안 하고 싶으면 그걸로 됐어. 그런데 당신이 소개비가 어딨어? 퇴직금도 다 떨어먹은 주제에. 내가 왜 돈이 없어? 당신이 줘야 할 위자료 있잖아. 그거로 소개비 낼 거니까 합의 이혼하고 위자료 내. 합의 이혼? 내가 그렇게 쉽게 이혼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왜? 너한테 뒤통수 맞고 얼얼함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당신도 한 대 맞아야 공평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쩔 건데. 발악 좀 그만해. 당신이 바람핀 건 사실이야. 없었던 일로 되는 거 아니고 증거 다 나한테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꼭 이렇게 먼 길 돌아가야겠냐? 적당히 인정하고 돈이나 내놓고 헤어져. 남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더군요. 물론 구멍이 숭숭 난 못 쓸 계획이었지만요. 저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구기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누가 잘못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그럼 열심히 준비해봐. 내가 불륜이라는 증거도 잘 모아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준비했던 건 상간녀 소송이었고 그 뒤가 제 아버지와의 친자 확인 검사였어요. 그리고 남편 뒷조사하며 바람핀 증거자료도 싹 모아 변호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쓰던 제 노트북에 메신저 백업해둔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보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제가 쓰라고 준 제 노트북을 정말 자기 것처럼 썼더군요. 그리고는 나갈 때 고이 놔두고 갔고요. 차고 넘치는 문자 내용에 바람핀 증거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날짜도 거의 1년 전부터였고요. 1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라도 있었을 텐데 왜 전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기에 불이 날 만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무시했는데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가 집에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맡겨둔 애가 아픈가 싶었는데 가보고 완전 열이 받았어요. 시모가 친정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었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볼일 다 끝난 거 아니신가요? 예, 너는 어른이 와서 말하려는데 그게 무슨 태도니? 그 사람이랑 저 관계 끝난 거 모르세요? 어머님은 전화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난리치셨잖아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그런 거 아니냐? 애초에 바람을 핀 건 너고.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관련 서류 변호사에게 보내놨으니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냐고요? 아이, 정말 내가 이런 데까지 와서 사정하게 될 줄은 몰랐다만. 너 바람핀 거랑 이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다시 돌아와라. 뜬금없는 회유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직전까지 짜증 부리며 화내더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앙칼진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건 다 사기당해서 그런 거야. 대기업 취직시켜준다는 사람한테 홀라당 속아서 소개비를 줬다고 하지 뭐냐. 돈 주고 나니 연락도 안 되고 없는 번호라고 하니. 너도 당당할 거 하나 없으니 둘이서 완만히 이야기해서 이혼 없던 걸로 해. 웃겼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모진 말을 다 쏟아내더니 자기 아들 사기당해서 힘들게 살 거 생각하니 안면 몰수하고 여기까지 온 시모 처지가요. 그 사람이 사기당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기꾼 신고하고 지금이라도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면 될 일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한테 오지도 않았어. 아들이 대출받아서 소개비를 줬으니 어떡하냐. 부부가 같이 갚아야지. 퇴사를 했는데 대출을 했다고요? 사금융에서 빌린 모양인데
원래는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 어차피 너도 이혼하면 위자료 내야 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지 말고 둘이서 갚아. 제 자식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남의 자식한테 그 불을 끄라고 하다니. 정말 다시 생각해도 상종 못할 인간이더군요. 한마디 하려는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시모에게 말하더라고요. 뭘 둘이서 갚아요. 사고 친 놈이 갚아야지.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 어차피 우리 집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매번 도움 안 된다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이참에 헤어지고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이미 빈정 다 상하고 서로 상처 줄 만큼 줬는데 뭘 더 이어보려고 구차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요? 나도 딸이 한다고 해도 결사반대할 거니까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사기나 당한 덜 떨어진 사위한테 꼭 맞는 며느리감이나 찾아봐요. 평소 소리 한번 친 적 없던 친정엄마는 시모를 향해 거의 악담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고 친정엄마의 말에 말문이 막힌 시모가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자기 딸년이 밖에서 늙은 남자나 만나는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을 나한테 해? 아들이 부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네. 나중에 위자료가 많네 어쩌네 난리나 치지 마. 어디서 바람난 연주제에 큰 소리야? 위자료는 그쪽이나 걱정하세요. 남의 집 일에 무슨 참견은 아이고 자기 자식 모자란 건 생각도 못하고 남의 자식 허물만 꼬투리 잡는 꼴 좀 봐. 어머님, 남편 1년 전부터 그 사기꾼년이랑 바람피고 있었거든요. 그 증거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보냈으니 나중에 위자료 금액 보고 놀라지나 마세요. 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해 드릴게요. 시모는 화를 내며 나가버리더군요. 친정엄마는 시모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소금을 들고 와서 왕창 뿌리더라고요. 근데 얘, 너 사진 찍혔다는 늙은 남자는 누구니? 누구길래 저 집안 사람들이 그걸 물고 늘어져? 저는 지금이 어머니에게 말할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사진을 내밀었죠. 사진을 보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얼굴을 알아보시더군요. 예, 이 사람... 아자, 아버지. 엄마를 찾고 있으셨나 보더라고. 그 와중에 나를 알게 되고 나한테 연락 왔었어. 그리고 내가 애 볼 때 주는 돈 말고 따로 매달 주던 돈 있잖아. 사실은 그것도 아버지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야. 어머니는 제 말에 눈물만 흘리셨죠. 두 분이 헤어진 게 할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친할머니가 아버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강제로 쫓아냈다고요.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은 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잠깐만. 네 남편은 지금 너희 아버지를 너랑 바람핀 사람으로 오해한 거니? 응. 근데 오해를 풀 생각은 없어. 그 사람 1년 전부터 바람피고 있었거든. 아마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내 뒷조사한 것 같아. 자기가 저지른 불륜은 쏙 빼놓고 나 뒤통수 치려는 거지. 게다가 그 상간녀가 초계비 받고 튄 사기꾼이거든. 아유, 잘했어, 이혼. 뭐 저런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니?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네, 똑같어. 그 뒤로 남편에게서 전화며 문자며 줄줄이 오는데 다 무시했어요. 문자 보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제 주제에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용서해줄 테니 돌아오라는 둥, 자기도 짜증나지만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거라는 둥, 급해 보이는 통화 내역과는 다르게 문자는 아주 자기가 제 사정 다 봐주는 것처럼 적혀 있더군요. 하나하나 받아줄 생각도 없고 변호사 통화면 깔끔하니 가만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인지 정말 몰랐다. 그래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더니 별거하러 나간 놈이 애 어린 시 파원 시간에 맞춰 애를 픽업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았어요.
속으로 어린이집도 바꿔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 놈이 저희 집까지 와서는 제게 할 말 있다며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도 너 할 말 다 했잖아. 그때 나갈 때 뭐라고 그랬더라? 더 이상 나랑 할 말 없다고 하지 않았나? 미안해. 그렇지만 그건 당신 잘못도 있잖아. 아버지를 만나는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당신한테 아버지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 죽었댔니? 그렇게 나이가 있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지. 하긴 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내가 바람을 핀 게 좋았을 거 아냐. 너 1년 동안 바람 핀 거 숨기고 나 유책 배우자 만들기엔. 솔직히 너무 놀랐네. 어떻게 1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바람을 폈어? 그래놓고 멀쩡한 마누라 바람핀 년으로 만들어서 위자료 꿀꺽하려고 그랬다 이거지? 그래놓고 사기꾼한테 걸려서 지금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거고. 미안해.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을 줄은 나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웃기고 있네. 장장 1년 동안 만나면서 바람핀 주제에 뭐? 그 여자한테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너한테는 다른 년이랑 만나겠다는 목적이 있었잖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오래 못 만나는데 참 오래도 만났네. 그걸 내가 아는데 이혼을 물려달라고? 이미 판결 났고 나는 번복할 생각 없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충격받은 얼굴에 남편을 내버려두고 저와 아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더군요. 저놈이 또 찾아와서 저러면 답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기존에 있던 집에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집을 일단 팔고 아버지 집에서 잠시 있다가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곳에 집을 구하라고요. 떨어져 있던 가족 셋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김에 집도 내놓고 직장도 퇴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회사에도 사람 구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에 면접까지 보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일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생활을 꾸려갔어요. 부모님과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두 분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잘 지냈는데 하루는 저희 회사에 사람을 뽑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태껏 취직을 못했는지 저희 아버지 회사에까지 이력서를 넣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이력서가 들어온 이상 면접을 보자는 상황이었기에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면접에 불렀습니다. 전 남편이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을 보러 왔더군요. 그런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오랜만이야. 면접 보기 전에 이거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나 여기서 일하거든? 당신이 면접을 보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 들어오면 불편할 거라는 거 미리 말해주려고.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응. 당신이야말로 작은 회사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젠 좀 급한가 봐? 여기 면접까지 보고. 그게... 전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딸, 여기서 뭐해? 잠깐 쉬러 왔어? 사장님, 회사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남편놈 얼굴이 깜짝 놀라더군요. 얼굴 익숙하지? 당신이 나랑 바람 핀다고 착각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사장님이셔? 내가 당신 직장 그만뒀을 때 아버지한테 당신 취직 부탁드렸거든. 이혼 안 했으면 당신이 여기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면접은 우리가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
붙을만 하면 붙겠지. 붙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럼 면접 잘 보고 가. 저는 아버지와 회사 안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면접을 보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놈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해. 난 할 말 없어.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부탁할게. 나 취직만 되도록 해줄 수 없을까? 절대로 너 방해한다거나 못 살게 굴도록 하지 않을게. 그냥 취직만 될 수 있도록 해줘.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진짜 이대로는 빚 때문에.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우린 이미 다 끝났어. 당신이 추잡한 짓 하면서 나 뒷조사할 때 찍은 사진 기억나? 그 사진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지 가르쳐 줄게. 그날 아버지한테 남편 취직 자리 찾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취직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 네 손으로 그 자리 없앴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달라고? 염치 없는 거 맞네.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남편을 놔두고 회사로 다시 들어왔어요. 저놈이 또 따라올지도 모르니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두 분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주 가던 식육식당으로 모셨어요. 평소 맛이 있어서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하필이면 전 남편과 시모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하고도 자주 왔던 곳이라는 걸요. 굳이 피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리가 또 하필이면 바로 옆자리.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아버지가 그냥 먹자고 해서 앉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와 친정엄마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시비를 걸더군요. 아이고, 자식 새끼는 이혼시키고 본인은 시집 새로 갔어? 그렇게 딸 위하는 척 하더니 어이가 없네. 다 늙어 빠져서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러워요? 몇십 년 만에 만난 부부 사이 금슬 좋은 게 욕먹을 짓입니까? 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세요. 내 딸, 그리고 제 와이프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얼마 만에 만난 가족들인데 딸과 와이프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에 시모가 놀라서 눈이 땡그레졌어요. 저는 솔직히 좋은 기분으로 여기 와서 기분 다 망친 게 짜증나서 전 남편에게 마구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왜 이렇게 무례해?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너를 면접에서 뽑지 않았다고 지금 앙심 품고 이러는 거야? 뭐? 회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아버지가 튀어나와? 전 남편보다는 시모가 더 놀라 제 말에 전 남편에게 되묻더군요. 사실은 그때 와이프 바람핀다고 사진 찍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력서 낸 회사 사장님이 저 아버지시고. 뭐야? 너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이제야 아시겠어요? 제가 아버지와 만나고 처음으로 한 부탁이 우리 남편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찍은 사진 덜렁 가지고 와서는 더러워서 같이 못 사느니 네가 할 말이 있기는 하냐느니 그딴 소리 찍찍 해대면서 나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바람은 누가 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꽃뱀한테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회사 이어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매번 친정이 도움 하나 안 된다며 둘이서 쌍으로 저희 친정 욕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찬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주제에 우리 어머니한테 뭐요? 말이면 다해요? 그렇지. 내가 우리 딸이 오랜만에 만나 애틋한 것도 있고 사위 될 사람이 힘들다기에 딸 부탁은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는데 말이지. 이혼 잘했어. 이렇게 귀얇고 여자 좋아해서 집안 말아먹는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이런 사람을 회사에 들였다가 회사 말아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지금 하는 것만 봐도 봐라. 자기 무덤 자기가 파놓은 놈에
교양 없이 다른 사람 집안 사정을 약점 삼아서 천박한 말이나 해대는 어머니에 이런 집안이랑 사돈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욕 얻어먹어. 잘했어. 어디서 남의 마누라한테 늙어 빠져서 시집을 갔다는 말을 해. 그쪽이야말로 늙어 빠져서는 직장도 못 구하고 빌빌대는 자식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주제에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시모와 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식사도 안 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이제와 후회를 해요? 거기다 시모는 반성이라고는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화내주셔서 속 시원하게 확실히 악연을 끊어버렸네요. 앞으로는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할 생각이에요. 만나면 이렇게 쓸데없이 기력이 소모되니 안 보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죠.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서 그 식사 자리는 참 속 시원한 자리였긴 했어요. 솔직히 친정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쏟아낼 때 이혼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땐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나고 보면 아이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친정 재산에 목숨 매는 놈이었다는 걸 못 알아봤던 제가 한심하네요. 아버지가 잘 풀렸으니 더 이상 후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씀이겠죠. 이혼하고 힘든 건 항상 더 빨리 이혼하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인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게 만난 우리 아버지와 더 소중한 시간 보내려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있답니다. 글 쓰다 보니 길어지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